자, 그럼 6월 모평 해설 강의 선택 과목 미적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월 모평이니까 아직 뭐 전체가 완벽히 완성되진 않은 상태로 시험 치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건 이제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미적분 선택 과목에 대한 뭐 오답률이라든지 뭐 주변에서 어렵다 쉽다 하는 것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모두 덜 준비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자, 미적분 교과목의 특성상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교과 개념을 전체를 빠짐없이 완벽히 한 번이라도 완주를 하였다. 그 학생을 가려내기 위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전년도 수능 문제의 출제 기조와 똑같이 출제되었습니다. 매우 정상적인 시험지고요. 정형화된 문제들이 많고 단 그 안에서 개념을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떠올리는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답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정형화되어 있고 교과 개념을 정확하게 모두를 전체를 설명할 수 있으면 다 풀이할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개념 단위로 어떤 개념이 내가 지금 완벽하진 않구나.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공식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원리 및 주변에 있는 개념과의 연결 관계들을 전체를 떠올릴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 해주면 전체 모두 고득점할 수 있게 출제되었다. 기출 무한 적용에서도 차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학습 부담이 제일 많은 미적분에서는 차쌤이 보기에도 그래요. 이걸 전체를 다 공부하고 다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결판이 나도록 출제해야 한다. 평가원이 현재 수능 시험에서도 이번 6평에서도 모두 그것을 꼼꼼하게 묻고 있으니까 자, 거기에 기준을 잡고 어떤 개념을 내가 정확히 떠올릴 수 있었고 어떤 건 내가 떠올리지 못했는데 차쌤이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전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간단한 극한 계산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함수의 극한과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함수의 극한 및 수열의 극한에서 둘 다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 식을 변형하는데 식을 통해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성질을 통해 부분 수렴하도록 변형하는데 앞에 22번에서 필요로 했던 식의 변형과 같아요. 분자 분모에 같은 것을 곱해서 유리화한다라는 첫 번째 식을 통해서 부분 모두 수렴시키는 풀이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리미트 똑같고 여기 더한 것을 곱했다라고 한다면 n제곱 더하기 루트 n제곱 이 뒷부분은 어차피 그래 n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 계산할 때 최고 차수가 아니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할 부분들이라 적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처럼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분모는 너제곱에서 너제곱을 뺀 것이므로 3n 빼기 n, n제곱은 사라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녀석이 2n분의 루트 n제곱으로 시작, 루트 n제곱으로 시작, 리미트 이므로 n으로 분자 분모 나누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모두 1의 수렴, 1의 수렴 여긴 2의 수렴하기 때문에 전체 1이 정답이 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열의 극한에 대해 성질뿐만이 아니라 뜻 또한 떠올리도록 하는 부분이 문제지에 있었습니다. 자, 뜻.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도 함수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그 극한의 뜻, 한없이 가까워지는,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냐. 이것을 통해서도 어디에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분모가 어디에 수렴하는지 뜻만 가지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부분 모두 수렴하도록 해서 식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분모에 있는 이 녀석을 보게 되면 사실 뭐와 거의 같냐 n이 한없이 커졌을 때를 생각하면 n제곱 n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상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도 뭐와 거의 같냐라고 생각해보면 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상수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커져가고 이 부분이 매우 커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n 플러스 2분의 3에 점점 가까워지고 n이 커짐에 따라 n 플러스 2분의 1에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둘의 차는 1에 점점 가까워진다. 분모 전체가 1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 자, 이와 같이 함수의 극한 그리고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뜻 그리고 계산의 기본 원리, 성질 두 가지다.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문제에서도 이게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내가 정확히 그것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수렴의 정의이기 때문에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다. 어디에 가까워지니? 여기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거나 연속함수에서 극한값 그냥 구하잖아요. 그것처럼 또 여기에서는 부분 모두 수렴하도록 식을 변형해서 계산한다 라는 두 가지 기본 원리를 우리가 개념의 전체를 떠올리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볼게요. 자, 간단한 음함수의 미분법 이용해 주면 되고요. 자, y를 x의 함수로 보고 라는 음함수 미분의 기본 원리를 떠올려가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x로 미분을 해주면 x제곱 미분했으니까 2와 같고요. y를 x의 함수로 보고 곱에 미분하였으므로 좌측 미분하면 2가 되고요. 우측 미분하면 우측 미분을 하였을 때는 빼기에 ln x 쪽을 미분했으니까 빼기 y의 x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x 미분하면 1이 되고요. 우변 미분하면 제로입니다. 자, 2,2제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x자리에 2를 집어넣었어요. 2. dy dx. x자리에 2 집어넣었으므로 제로입니다. 1입니다. 그리고 y자리에 2제곱 집어넣고 x자리에 2. 그럼 여기 빼기 2가 되고요.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되므로 여기 2 빼기 2였으니까 2 플러스 1이라는 것이 dy dx가 됨을 바로 1번 정답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네요. 뭐보다? 몫의 미분법 이용해도 되거든? 근데 y좌표를 줬단 말이야. 지금 이 문제는 y 이퀄 ln x 분의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다 라고 놓고 몫의 미분법을 이용해도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지금 이걸 몫의 미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라 라는 것은 y좌표도 주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x, y좌표에다가 모두 값을 대입해 봄으로써 dy, dx의 값을 보다 간편하게 구할 수 있다. 자, 이것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니? 사실은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고요. 그 기본 원리가 25번에도 그대로 이용되므로 25번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함수의 미분과 역함수의 미분은 하나의 학습 목표로 되어 있고요. 그 기본 원리는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동일합니다. 몇몇 교과서에서는 이 역함수의 미분을 음함수의 미분으로 설명하고 있을 정도로 둘의 기본 원리는 매우 흡사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할 때 사실 y제곱 그런 것도 사실 24번에는 없었기 때문에 나눠서 몫의 미분해도 됐었어요. 자, 근데 이것을 x로 미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2y에 dy, dx가 붙는다. 자, 그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합성함수로 보는 겁니다. x로부터 y로의 함수가 있고요. y로부터 y제곱으로의 함수가 있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미분에 의해 이것을 x로 미분하려면 이 속함수의 미분과 겉함수의 미분이 속함수의 미분과 겉함수의 미분이 곱해져야 전체 미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기본 원리가 거의 완전히 같은 두 개의 개념을 연달아 출제하는 것은 평가원 시험에서 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음함수의 미분의 기본 원리 그대로 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가는 과정으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g의 f를 합성해서 그게 x가 됨을 이용하는 거예요. 역함수니까 갔다 오면 당연히 x겠지.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이것을 역시 x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 겉함수의 미분 곱하기 속함수의 미분이 지금과 같이 나오게 되고요. 아, 그 안에서 너 또는 너의 값을 반대쪽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기본 원리가 음함수의 미분법과 똑같구나 확인되었고요. 자, 어차피 g' 역함수의 미분에 의해 f'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 지금 3 집어넣었는데 여기에는 얼마 집어넣어야 되니?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안에 3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fx 함수식을 살피면 x자리엔 0을 집어넣어야 f0의 값이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g3의 값은 0이라는 뜻과도 같아요. 자, 그래서 이 f' 제로분의 1을 구해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이 대응짝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지금처럼 유도 과정,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기본 원리를 이용해주면 x자리에다 0을 대입해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g'3에 f'0를 곱한 것이 1이다. 자,
그럼 F'0 미분을 통해서 구해도 좋고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1차항의 계수다 등을 통해서 구해도 괜찮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설명해주면 2가 F'0임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분해도 되고요. 2분의 1 정답을 구했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미분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미분법이 대부분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어떤 함수도 우리는 양함수꼴이 아니더라도 다 미분할 수 있음을 알고 있고요. 그 개념 전체를 떠올려보고 복습해보라 라는 평가원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되겠고요. 자, 이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것은 28번에서 역시 겉함수, 속함수의 미분을 각각 우리가 신경 써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중요한 어려운 문제에서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판단을 이것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등비급수의 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시험장에서는 이게 정삼각형인 것이 바로 보였다든지 직관적인 접근에 의해서 풀이할 수도 있을 텐데 10번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교과과정 내에 있는 어떤 내용 때문에 이것이 출제된 것이냐. 그것을 교과과정 내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한 번 더 분석해 본다면 다음 시험에서도 평가원이 무엇을 출제할지, 무엇에 관심 둘지를 알 수 있는 공부가 된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과 똑같아요.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호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건 2, 3 그리고 요 각까지밖에 없었어요.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 이것이 3분의 파이가 똑같이 구해지고요.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처음에는 그냥 같다까지만 역시 하나의 호에 대한 두 개의 원주각이잖아요. 사인 법칙 유도 과정 떠올려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정삼각형이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완벽히 찾을 수 있었던 거야? 자, 문제에 글도 읽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줄에 평행 거기다 밑줄 치고요. 별표 쳐놓으세요. 자, 그 평행선은 우리 교과상에서는 닮음을 만들어서 내외 분점을 증명 유도하는 데 이용된다. 이 하나의 개념적인 연결 과정 및 연산 과정 자체를 정확히 기억하라는 거야. 이 그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m 대 n으로 내분됐을 때 x좌표도 m 대 n으로 내분된다는 걸 어떻게 아니? y좌표도 m 대 n으로 내분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니? 여기서 삼각형 둘의 닮음 등을 찾아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평행선에 의해서 닮은 삼각형을 찾고 그것을 통해 내외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서로 닮음이 되었던 이유가 동의각과 억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둘이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 과정 안에서 필요했던 것이 뭐다? 동의각, 억각이다. 그것을 통해 m 대 n 내외 분점을 설명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교과 과정 안에 있는 비율과 관계되는 몇 안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등비급수, 비율이잖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출제되는 것 중 하나다. 반드시 복습해둔다. 오케이. 그래요. 너 3분의 파이. 넌 뭘로 찾았다? 엇각. 너 3분의 파이. 너 뭘로 찾았다? 엇각 또는 여기에서는 원주각의 성질로 찾아도 되겠네요. 정삼각형 두 개가 되는 것을 완벽히 알 수 있었고요. 자, 이 두 삼각형, 정삼각형 두 개가 닮았는데 그 닮은 비 자체가 길이 b와 같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으로부터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3이었기 때문에 넌 1이 되고 역시 여기에서도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1이 되는 것을 통해서 아예 닮은 비까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자, 뒷 도형은 여기서 같은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 A1, B1의 길이가 2였고 A2, B2의 길이가 1이 되었기 때문에 길이 B가 어떻게 됐어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 자, 그럼 넓이 B는 제곱 B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 1-R분의 A에서 공B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4분의 1을 바로 찾을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은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60도이기 때문에 120도임을 이용해서 1, 2 해서 삼각형 두 개를 통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120도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두 개가 있다 라고 구해도 바로 여러분이 루트 3이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뭐 다른 방법으로는 너 그리고 너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정삼각형의 넓이를 2번 빼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뭐 교집합 같은 것도 생각이 나고요. 자, 지금은 그냥 두 개의 넓이를 2분의 1 AB 사인 세타다라는 것을 통해서 구했다. 네가 2분의 루트 3이므로 곱해주면 루트 3이 된다. 자, 정답은 4분의 3을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3분의 4 루트 3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내외분점 유도 과정을 그대로 떠올리도록 하는 그림이었다. 자, 평행선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삼각형의 닮음을 통해 길이 b, 내분 비율을 정확히 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신경 쓰고 개념적으로 같이 떠올렸을 시에는 뒤에 있는 조금 더 어려운 29번 기하적인 내용에서도 똑같은 이런 내분 비율 등을 이용해서 쉽게 넓이 등을 구하는데 이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내분점, 외분점 증명 유도 과정, 그리고 사인 법칙 유도 과정, 두 가지의 기본 원리를 통해 이 어렵지 않은 사실이었지만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배해 두었었다. 자, 이 문제의 의미를 여기까지 분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급수가 수렴한다고 돼 있고요. 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수렴한다고 주어졌어요. 자, equal s라고 써도 될 것을 이와 같이 수렴이라고까지 적어 주었으니까 급수의 수렴 조건이라는 중요 개념, 필요 조건이에요. 급수가 수렴하려면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일반항이 바로 제로에 수렴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또 제로에 수렴하려면 이 부분 3에 수렴하니까 이 부분도 3에 수렴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어렵지 않게 AN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n에 대한 1차식일 겁니다. 자, 그것의 최고차항의 개수 3이 될 것을 알 수 있고요. 첫째 항이 4라고 했으니까 AN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지금과 같이 구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그래, 상쇄되어 가는 시기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하나씩 집어넣어서 구하다가 약간 당황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잠깐 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N 자리에 뭐가 들어갔다? 그래, 3n 플러스 1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빼기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7 이와 같은 녀석을 줄줄이 더해 나가는 것이잖아. 자, 그래서 n자리에 1 집어넣으면서 해봤어요. 1분의 4 빼기 1 집어넣으면 3분의 10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2분의 7 나오고요. 빼기 4분의 13 나오고요. 자, 여기 3분의 10 이제 나오고 그 다음 여기가 5분의 16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것이 4분의 13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져 가네. 앞에 2개 남네. 앞에 2개가 남아서 n자리에다 1 집어넣은 거 4 더하기 2분의 7이라고 구해보면 2분의 15가 나와서 선지의 답이 없어요. 자, 이런 잠시 잠깐의 당황이라도 평가원이 의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 이 급수의 수렴 조건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 설명되도록 되어 있다? 부분합을 통해서 설명되게 되어 있다. 자,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리미트 Sn 이것이 S에 수렴한다 등으로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리미트 Sn 빼기 Sn-1 해서 네가 AN 아니니 그래서 너도 수렴한다. 급수 또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가지고 풀이하는 것이고 부분 S로 각각 수렴하니까 0이다. 부분합을 이용하는 거다. 라는 이런 중요 명제에 대한 것도 그리고 급수의 값에 대해서 급수의 합을 계산해 낼 때에도 이 부분합이라는 것을 통해 계산하는 거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처럼 변형을 안 하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를 더했을 때의 k 3k 플러스 1 빼기 k 플러스 2 분의 3k 플러스 7 이라는 녀석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리미트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를 먼저 다 구해보게 되면 맨 앞에 1분의 4 있고요. 그 다음 2분의 7 있고요. 중간에 있는 거 모두 삭제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가다가 마지막에 2개의 항이 남는데 그것이 0에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야. 마지막에 남게 되는 것이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4라는 녀석 하나와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7 자, 여기 마지막에 적혀 있었던 요 녀석에다가 n 집어넣은 것이에요. 까지가 남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의 극한을 구했을 때 니네가 0에 수렴했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앞부분에 있는 2개
2분의 15라는 값이 되지만 뒤에 있는 두 개도 각각 3의 수렴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변형 없이 구했다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6을 빼먹지 않고 계산해줘야 정답 2분의 3을 제대로 구할 수 있고요. 자, 사실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니? 유리식입니다. 유리식은 어떻게 다루도록 되어 있나요? 극한 계산의 기본 원리, 유리식의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3 플러스 k분의 1이라고 하면 돼. 그리고 이 부분 3 플러스 k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돼. 그래서 둘 빼면 3, 3 사라지고요. 이 계산 자체가 어디서 본 것과 똑같고요. 15번에서 본 것과 똑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그마 k 콜 1부터 n까지 요만큼의 부분합을 먼저 계산한다 했을 때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맨 앞은 1분의 1 그리고 2분의 1 있고 나머지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k 플러스 1분의 1, k 플러스 2분의 1 이와 같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 부분합의 극한을 통해 이 급수의 합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젠 네가 0에 수렴하고 이젠 너도 0에 수렴한다. 그래서 전체 2분의 3이다 라고 답할 수 있었다. 자, 과정에 대한 전체를 묻고자 하는 평가원의 시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전년도 수능시험 기출문제에서도 등비급수의 활용이 도형으로 안 주어져 있습니다. 등비급수의 활용 자체가 이와 같은 급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더 토대로 공부했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출제되었다. 기출무한적용에 있는 전년도 수능시험 문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급수, 지금은 정적분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급수까지가 출제된 것이지만 사실은 이 수열의 극한 및 급수를 이 미적분 선택자들만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번 교과 과정에서 적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급수에 대한 내용들, 물론 등비급수의 활용 등을 1-r분의 a 해서 도형해서 구해나간다? 이런 유형에 대한 활용 또한 여러분이 익숙하겠지만 급수 자체에 대한 개념적인, 급수 자체에 대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과정 모두 부분합을 중심으로 잘 복습해 둘 필요가 있다. 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종합적 사고를 묻는 이제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바로 28번부터 시작됩니다. 자, 하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고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3차 함수니까 알고 있는 것 더 있고, 그리고 함수 gx가 그에 대해서 합성함수로 지금과 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종합적 사고를 묻는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수원수2부터 시작해서 선수 교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선택 과목이다. 그래서 수원수2에서 공부했던 내용들도 같이 논리적인 추론 과정에 이용해 줄 수 있다면 하나씩 차근히 종합적으로 이용해 보면 어렵지 않게 해결된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fx가 3차 함수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인 2분의 1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예요.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걸 공부하거든 발산에 의해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등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3차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자, 이 이용되는 것들 하나씩 잘 챙겨두세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2 문제를 풀이하든, 이거 수2 내용이잖아. 미적분 문제를 풀이하든 이와 같은 정의와 정리 등을 이용해서 추론해 나가는 과정은 시험장에서 가장 안전한 추론, 가장 안전한 점수를 가져다 주게 돼. 자, 이렇게 나뉘어 있으므로 당연한 것인데 fx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몇 개 있는지 궁금해. 일단 없을 수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해. 없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 반드시 어딘가에 근이 존재해. 그런 근을 알파, 베타 등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대 3개까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럼 x 이퀄 알파가 근이라고 한다면, 즉 f 알파의 값이 제로라고 한다면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x가 알파에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게 되니? 요거 보면 돼요.
x가 알파에 가까워질 때 fx는 제로에 가까워지네요. 자, 절대값 fx는 그럼 어디에 가까워지니? 이거 뭐 이렇게 꺾어 올렸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0에 가까워진다인데 절대값이니까 0 플러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무엇이? ln 절대값 fx라는 fx가 제로가 아닐 때의 함수식을 살펴보면 이 안쪽에 있는 미가 플러스 제로, 0에 가까워질 때 lnx의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f알파가 제로라고 가정을 하면 x 이퀄 알파에서 불연속이라고. g가 왜? 리미트 x가 알파에 가까워질 때 gx라는 녀석은 아직 f 알파가 제로가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fx가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의 탐수식을 가지고 극한 계산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발산함을 지금 살핀 거예요. 그래서 x 이퀄 알파에서 연속일 수가 없어. 그 필요 조건 중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게 서로 같아요. 연속인데 극한값 자체가 존재를 안 해요. 야, 이런 부분을 평가원이 특히 미적분 선택자들, 이전 이과생들에게 자주 출제하곤 했었구나. 알파라는 지점을 놓고 보면 알파에서의 함수값은 1이에요. g의 그래프란 말이야. 근데 알파보다 조금 커도 조금 작아도 f알파 자체가 0에 모여들어. 그래서 절대값 fx 자체가 0에 모여들어. 그리고 절대값 fx는 플러스 제로에 가까워져. 그래서 그것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 마리아나 해구처럼 이렇게 밑으로 극한값은 여기에 있고 함수값 혼자 동떨어져 있어요. 이런 함수를 미적분 선택 과목에서는 마음껏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더더욱 정의와 정리대로 정확하게 처리하는 학생을 구분하기가 쉽다. 라는 것을 평가원이 그동안 많은 문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x 이퀄 알파에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불연속이 되는 양상은 지금처럼 극한값은 우극한, 좌극한 할 것 없이 모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함수값만 1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나중에 이제 극소값 구하라고 했잖아요. 너도 극소값이니? 증가 감소만 놓고 따져보면 감소하다가 증가로 나타나. 극소 같지만 아니야. 극대극소의 정의를 살펴보면 지금 이 알파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소예요? 아니면 최대예요? 최대지. 이 녀석은 심지어 극대값입니다. 한번 다 정리하고 설명해보고 지나갔어요. 자, 좌우지간 여기까지 한 것을 가지고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값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돼. 이런 값은 하나만 있어야 해. 그리고 그 하나가 바로 무엇이야? 이 알파라는 값은 1이어야만 한다. 1이어야만 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사이값의 정리 및 연속성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fx로 가능한 것을 살펴보면 1에서만 만나요. 1에서만 만나요. 이게 이제 fx인데 자, 여기에서부터는 여러분이 좀 더 합성함수 및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x 이퀄 2에서 극대라고 되어 있는 라 조건을 다루기에 앞서서 합성함수의 미분법 혹은 합성함수 자체를 통해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우선 gx라는 녀석이 x가 1보다 큰 범위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는 fx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 없으므로 그냥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fx의 함수값이 모두 양수, 1보다 작을 때는 fx의 함수값이 모두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ln fx로 들어가게 됨과 동시에 절대값을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고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라는 녀석으로 생각해주면 되는 것까지를 알았구나. 자, 여기까지 살필 수가 있었고요. 그래. 그럼 이 ln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자.
G'X는 fx 분의 1 그리고 f'x를 곱한 것과 같아. 근데 이 1을 기점으로 해서 fx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근처를 조사하기 위한 x가 1보다 크다라는 범위 내에서는 너 양수라고 무조건 말할 수 있잖아요. f'의 부호가 g'의 부호가 같겠구나.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는 f의 증감 극대 극소가 곧 g의 증감 극대 극소와 같겠구나. 함수의 증감 극대 극소를 통해 함수에서의 극대 극소 값을 포함한 그래프의 개형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방정식 부등식을 활용한다라는 것은 수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합성함수 자체를 통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x가 있으면 f라는 함수에 의해서 fx라는 가운데 원소가 생기게 되고 혹은 절대값 fx라는 가운데 원소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ln fx라고 지금과 같이 합성한 것이 이제는 알아요. x 이퀄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범위 내에서의 g라는 로그 함수의 fx를 합성한 합성함수임을 알고 있다. 자, 여기에서 lnx는 증가함수예요. 이 합성함수 플러스 약간은 수1에서 공부했던 지수 로그 함수가 우리 증가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 등이었을 때 거기서 방정식, 부등식, 최대, 최소에서 x 커지면 y도 커진다 등으로 설명했었지. 그걸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x가 1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값이 fx와 같을 텐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것이 뒤집혀 있게 되고요. 자, x 이퀄 2 근처를 생각해 보면 네가 주변에서 최대가 돼야 너 또한 주변에서 최대가 됨을 바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수1에서 늘 말하던 최대, 최소 및 부등식의 활용과 같아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 겉함수, 속함수를 나누어서 혹은 합성함수 자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다. gx가 x 이퀄 2에서 극대이면 사실은 fx도 x 이퀄 2에서 극대이다. 그리고 이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 x 이퀄 1밖에 없고 x 이퀄 1을 기점으로 했을 때 x가 1보다 큰 경우에는 gx라는 함수를 ln-fx라고 말할 수 있고 x가 1보다 작다에서는 gx를 ln-fx 등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미분 가능한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합성되어 있어서 합성함수 자체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함까지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사실은 G 입장에서도 F 입장에서도 둘 다 이 근처에서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투에서의 명제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x 이퀄 2에서 F라고 해도 되고 G라고 해도 돼요. 지금은 F라고 할게요. G도 미분 가능함을 밝혔으니까 이렇게 G라고 쓰고 해도 됩니다. 지금은 F라고 할게요. 그러면 x 이퀄 2에서 극대이기 위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한다면 F'E는 제로다. 미분 가능할 때의 극대 극소이기 위한 필요 조건, 바로 롤의 정리와 같은 겁니다. 프라임이 제로야. G로 썼어도 된다고 했어요. 합성함수의 미분을 통해 G'E가 제로가 되려면 F'E가 제로가 된다라고 설명했어도 똑같아요. 그럼 fx는 x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한 극대값을 가져야 하고 더 이상의 실근을 안 가져야 하는구나. 역시 fx라는 녀석은 2에서 극대를 가지고 더 이상의 실근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구나. 왜 두 개를 그렸니? 자, 이 극대값 자체가 2가 되는 경우와 극대값이 아니라 극소값이 1이라고 말했어요? 2라고 말했어요? 1입니다. 1. 자,
이 극대값이 1이 되는 경우와 극소값이 1이 되는 경우 둘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추론 과정인데, 자, 이 부분 또한 이 합성함수의 뜻을 가지고 정확하게 살피면 됩니다. 자, 이 합성함수의 대응관계를 지금처럼 살피는 것이 만약에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반드시 합성함수의 미분법 증명 유도 과정을 다시 한번 꼭 살피세요. 이 합성함수 자체를 다루는 것은 이 미적분 선택 교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증명 유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x가 있고요. 절대값 f가 있고요. 그리고 ln 절대값 f가 있어요. 그 값이 0이 되어야 한데 그게 지금 방정식 다조건에 있는 방정식이잖아. 합성함수의 대응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로그 함수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네가 제로가 되려면 이 f 1이 되어야 되네요. 절대값 f의 값이 1이 되는 그 순간이 3번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 f가 이렇게 생겼고 절대값 f는 이렇게 뒤집힐 거 아니야. 여기 f가 이렇게 생겼고 절대값 f는 이렇게 뒤집힐 거 아니야. 더 이상의 실근은 1 이외에 없어야 된다. 처음에 밝혀두었잖아. 그럼 여기서 이 가운데 원소가 1이 되도록 하는 값이 하나, 둘, 셋이 되는 경우는 하나, 둘, 셋이 되는 경우는 이 둘밖에 없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추론 과정의 마지막이고요. 이 둘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해 주면 되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 나조건의 g의 극대인 지점이 절대값 g에서는 극소가 된다라는 이 하나의 조건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극대극소의 뜻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 교과서에 수투 교과서에 적혀 있는 극대극소의 정의대로도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은 그냥 기하적으로 바로 따질게요. 자, 그 극대값이 0보다 클 경우 g의 극대값이 0보다 클 경우 g의 극대값이 0 이하일 경우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붙여도 g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대로일 것이므로 너 또한 극대가 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극대값이라는 녀석이 0 이하일 경우에만 이거 절대값 씌워주게 되면 절대값 g의 그래프에서는 그 극대값이었던 곳이 극소값이 되는 곳이구나 라고 지금과 같이 양수 음수를 나누어서 기하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역시 수원에서 공부했던 로그 함수를 이용한 방정식, 부등식, 최대 최소를 다룰 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 극대값이 얼마 이상이다 라는 것은 0 이상이다 혹은 0 이하다 라는 것은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절대값 f라는 것이 1 이상이다, 1 이하다 랑 같은 말이야. 자, 만약 이와 같이 생기게 된다면 x = 2에서 f가 극대가 되는 그 값이 1 이상이기 때문에 1보다 크기 때문에 g의 극대값 또한 0보다 커. 증가함수를 통해 한 번에 설명한 거야. 겉함수와 속함수를 역시 나누어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성함수의 미분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자주 쓰이네요. 자, 여기에서는 1 이하이기 때문에 절대값 f의 극대값이 1 이하이기 때문에 함수 g의 극대값은 0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g의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그 순간이 극소로 바뀌게 되는 순간. 이거네요. 자, 그럼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y = 2분의 1 그리고 y = 1과 접하는 지점이 2임을 알게 되었으니까 x-2의 제곱 그리고 나머지 하나 역시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 이 녀석이 무엇이다? 뭐 알파다, c다 아무렇게나 찾을 수가 있고요. 플러스 1 이 fx 빼기 1이라는 녀석이 x축과 접했다 등으로 살펴도 되고 이와 같이 fx의 함수식을 결정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f1의 값이 제로가 되어야 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구해주게 되면 알파의 값은 바로 얼마가 되는 것을
알파의 값이 3이 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네가 3이기 때문에 극소값 구하고자 한다면 여기 2대 1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구해도 좋고요. 함수식 모두 완성되어 있으니까 미분에서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2와 3 사이의 값을 3분의 8이라고 구해내도 좋습니다. 자, 극소값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f 3분의 8을 직접 구해주면 이 극소값이 구해지게 되고요. 계산해주면 27분의 25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의 극소값은 여기에 로그 부호를 붙인 것이므로 ln 27분의 25가 정답이 되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9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적분에서 공부했던 삼각함수의 극한 및 미분 과정에 있는 거기서 도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공부했는지 좀 잘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삼각함수의 극한에서는 이렇게 생겨먹은 부채꼴 안에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그 바깥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넓이를 대소관계로 표현한 다음에 사인 세타 나누기 세타가 1에 수렴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미적분 선택 과목에서의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도형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가 보이나요? 이 부채꼴이 있고요. 지금 그림은 조금 찌그러져 있지만 이 APO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이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 그 자체구나. 자, 그리고 삼각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공부한 내용 또한 중요해요. 그래서 원이라든지 직각삼각형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고 삼각함수의 뜻을 이용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있으며 또 삼각함수 단원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공부했기 때문에 때론 직각삼각형이 아닌 일반적인 삼각형에 대해서도 각의 크기, 선분의 길이 등을 다룰 수 있다. 자, 차쌤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 그 내용을 중심으로만 출제하는 것이 평가원의 시험입니다. 자, 그럼 29번 세타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거 원 삼각함수의 정의 보통 중심각이 주어져 있었는데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찾아내고 나면 그동안 풀이하던 문제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도와준 거예요. 자, 이것이 이등변이라 그랬잖아.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다라고 생각하면 합동인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각의 크기를 x라고 한다면 여기가 세타니까 이 x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네. 합동, 여기 2세타구나. 자, 이렇게 찾고 시작하면 되고요. 사실 이것은 1 마이너스 코사인이라는 녀석이 세타 제곱과 만나서 수렴하는 이유를 기하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그냥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세타 돼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딱 요만큼 얼마로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이등변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 널 사인 세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 AP 선분의 길이는 2 사인 세타 아니니? 맞습니다. AP 선분의 길이가 2 사인 세타예요. 거기다가 사인 세타 한 번 더 곱해주면 AH가 되기 때문에 AH라는 선분의 길이는 2 사인 제곱 세타구나. 1 마이너스 코사인 어쩌구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 자, 사인 함수의 미분 과정에 필요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극한식을 다루는 방법 같이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어차피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분자 분모에 곱해서 분자가 사인 제곱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2분의 1에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의 기본 원리였네요. 자, 그것대로 바로 다룰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사실 도와준 것에 가깝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F세타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F세타까지는 이 한 변의 길이를 안 상태로 이 각의 크기, 지금 이 x라는 녀석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였으니까 이 동그라미라는 녀석은 각의 크기가 바로 무엇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의 절반이잖아요. 그래. 이렇게 되었을 시에는 직각삼각형의 넓이 및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및 부채꼴의 넓이 등을 주력으로 다루는 것이 삼각함수의 극한 유도 과정이잖아. 2분의 1에 2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2 사인 제곱 세타의 탄젠트 동그라미구나. 여기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F세타는 벌써 사인 세타를 4개나 가지고 있고 이 탄젠트 동그라미, 이 녀석은 동그라미가 이것이기 때문에 0에 수렴하는 부분이 아니고
식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미 편리하게 주어져 있으므로 F세타라는 부분을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 F세타가 분모에 있어 2분의 1에 2의 제곱이 있고 사인 4제곱이 있고 그리고 탄젠트 동그라미가 있어. 그리고 분자에는 세타 3제곱이 있고 곱하기 G세타가 있는데 이미 세타 4제곱으로 나누면 분모 쪽이 0에 수렴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자명하게 세타가 제로에 가까워질 때 4분의 파이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세타가 제로에 가까워질 때 1에 수렴하는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는 녀석임을 알고 있잖아요. 아, 이걸 제대로 표현해 나가는 거 생각보다 많이 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G세타 또한 그래? 뭐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까? 2분의 1에 PR 곱하기 RS 곱하기 사인 베타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고 22번에서 살핀 거랑 똑같잖아. 극한에 대한 성질 바로 무엇이에요? 부분 모두 수렴하도록 변형하되 분모가 0에 수렴하는 값만 주의하면 되잖아. 일단 2분의 1 하나씩 없앤 상태로 세타 4제곱을 분자 분모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타가 0 플러스 2제곱 세타 4제곱을 나누었으니 이 부분은 이제 1에 수렴할 부분이 되었고요. 탄젠트 제로, 동그라미 이 녀석 또한 1에 수렴할 부분임을 알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은 그래 극한의 성질만 있는 게 아니라 함수의 극한의 뜻이 있었잖아. 이게 어디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이 자명했을 시에는 이용하도록 돼 있다고. 그게 어디에 있어요? 지수로그 삼각함수의 극한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맨 앞에 0에 수렴하지 않는 부분에 주력으로 이용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연속함수임을 이용해서 어디에 가까워진다 써먹어 버리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도 이 코사인이라는 녀석, 이 제곱이 아니라 그냥입니다. 이 부분이 1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냥 이용하고 있잖아.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등도 무엇이 어디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통해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요. 세타 분의 1이 하나가 있고 PR이 있고 RS가 있고 사인 베타가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부분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역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느 일부분만 요거 하나만 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부분 수렴하도록 극한에 대한 뜻과 성질을 모두 이용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세타가 제로에 가까워지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이 한 번에 그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자, 우리 삼각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입니다. 여기에 있는 세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각 쪽에 있는 이 세타가 제로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처음 생각해 보는 게 아니에요. 삼각함수의 극한 증명 과정에 쓰이는 이등변 삼각형 이용됐지. 그리고 그것이 이런 부채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림이었지. 자, 그리고 직각삼각형 어디서 이용했나요? 그래. 2사인 제곱 세타, 2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탄젠트 동그라미를 곱해서 F세타를 구하는 데 이용됐었어요. 다 이용되었던 것들이고 이제는 세타가 제로에 가까워지며 이 세 넓이가 거의 같아져 간다. 즉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에 수렴한다라는 기하적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야. 세타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이 세타 또한 제로에 가까워지고요. 이렇게 하나씩 따라오면서 해보면 돼. 세타가 0 가까이 갈 때 AP, 호의 길이가 제로에 가까워지잖아요. 점 P가 A에 가까워지고요. 점 R 또한 이 AS라는 선분 안에서 A에 가까워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관심 두어야 하는 것이 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 지점이 무엇이냐? 미분이에요, 미분.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처럼 특정 직선의 기울기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맨 위쪽에 지금 보이지도 않는 동그라미로 표현되었던 두 개의 가게. 다시 보겠습니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였단 말이야.
세타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동그라미는 4분의 파이에 가까워지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45도, 45도처럼 보이는 거야. 아, 직선 AS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세타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직선 OP의 기울기는, 이건 기울기라고 말할 수가 없네. 거의 수직선에 가까워지니까. 아, 그래서 지금 사실 뭐 S가 B에 가까워진다 등도 이것을 통해 다 말할 수 있고요. 이 직선 자체가 마이너스 1의 기울기에 가까워져 가고 OP, 수직선에 가까워져 가며 RS라는 녀석이 바로 AS 혹은 AB, 이 대각선의 길이에 가까워져 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에 가까워지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부분들은 주로 우리가 삼각함수의 미분 계산을 할 때에도 바로 여기 RS야. 루트 2에 가까워진다. 연속함수는 그것이 함수값에 가까워진다 등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었단 말이야. 아, 아까 여기 제곱 잘못 썼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도 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라는 것이 연속함수이므로 2에 가까워진다, 이런 부분은 바로 계산했던 것이고, 사인 제곱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을 0에 수렴하는 꼴들을 찾아서 그 부분이 분모 쪽이 0에 수렴하지 않도록 해서 계산했던 것이다 확인해 주게 되면 너도 루트 2에 수렴하고요. 사인 베타라는 녀석이 어디에 수렴하는지, 그리고 PR 세타분의 1이라는 녀석이 어디에 수렴하는지 정도만 찾아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이 베타라는 각의 크기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도 사실 기울기 두 개를 통해서 135도에 가까워진다 할 수도 있지만, 자, 이제 PR과 사인 베타를 같이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앞에 있었던 문제를 통해서 이거 삼각형 두 개가 있어. 26번에서 넓이 B 등을 가지고 이것을 구하면 좋을 그림이 있었나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통해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OR 대 RP를 적당하게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구하면 되고요. 그냥 이 베타라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사인 법칙 등을 이용해서 처리해 본다 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자, 일단은 그래, 네가 1이고 네가 2 사인 세타이므로 OR 대 RP가 1대 2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일단 이용해 보자. 자,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을 설명해 보았을 때 얼마나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이라는 녀석을 1대 2 사인 세타라고 내분해 주면 된다는 거야. 26번 문제 그대로. 그래? 그러면 이거는 m 플러스 n분의 m이라는 것의 의미와 똑같잖아. 이게 만약 5대 2면 전체를 7등분해서 2를 가져가면 돼. RS 구했습니다. RP 구했습니다. RP는 전체를 1 플러스 2 사인 세타 등분해서 그중 2 사인 세타만큼을 가져가 주면 돼요. 그럼 그거 세타랑 만나면 수렴하네요. 사인 베타가 어디에 수렴하는지까지를 같이 알 수 있다면 이것으로 극한 계산 끝이야. 이 PR이라는 녀석을 1 플러스 2 사인 세타 분의 2 사인 세타라고 표현하면 세타와 네가 만나서 1에 수렴하고 이 부분 0에 수렴하니까 나머지 부분 모두 0 아닌 값에 수렴한다면 이제 극한 계산 끝이네. 그럼 이제 사인 베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각의 이등분선이라서 1대 2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였는데, 자, 이것을 사인 법칙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사인 법칙으로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사인 법칙의 의미는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을, 이 왼쪽 삼각형 보는 거예요. AO 대 OR. 이것을 그 각각의 선분이 마주보고 있는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의 사인 값의 비율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인 법칙입니다. 자, OA 어떻게 되냐면 그 마주보고 있는 게 사인 베타예요. OR 마주보고 있는 게 동그라미예요.
아, 가계 이등분선에서의 비율을 사인 법칙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게 돼 있는 거구나. 이 베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같아.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둔각 범위까지 설명하는 과정이 모두 이것과 같고요. 이걸 사인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게 되면 사인 동그라미가 마주보고 있는 게 바로 RP예요. 사인 파이 빼기 베타가 마주보고 있는 것이 AP예요. 아, 그래서 OR과 OA의 비율이 RP와 AP의 비율과 같구나. 그래서 너 대 너는 너 대 너다 등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사인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베타가 어디에 수렴할지 또한 여기서 이 사인 법칙을 떠올렸다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사인 베타 마주보고 있는 게 1이잖아요.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거. 이 동그라미라는 각은 OR을 마주보고 있구나. 바로 그렇게 처리해 볼게요. OR. 이게 사인 동그라미.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인 베타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OA예요. 그러면 사인 동그라미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알고 있니? 알고 있어요. OR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알고 있니? 이것 또한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어요. OA는 그냥 1이에요. 아, 자, 사인 베타의 값을 사인 값을 가지고 사인 법칙으로 표현해봤더니 이와 같이 되었는데 리미트 사인 베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알 수 있다. 왜? OR 또한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OR 또한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인 베타, 사인 동그라미가 2분의 루트 2에 가까워지듯이 사인 베타의 값 또한 어디에 가까워진다? 2분의 루트 2에 가까워진다. 라는 것을 사실 넘겨놓고 아예 극한 기호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어디에 수렴한다? 2분의 루트 2에 수렴한다. 자, 지금 그려진 이 삼각형에서 이 동그라미 각 그리고 여기 베타라는 각이 있어요. 동그라미랑 베타 사인 값의 비가 변의 길이에 비해 가까워짐을 통해 바로 너 또한 2분의 루트 2에 수렴해야 됨을 말한 겁니다. 아, 그럼 계산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세타분의 너 2에 수렴하고요. 이 부분 0에 수렴한다. 2에 수렴한다 그랬어. 루트 2 있어. 2분의 루트 2 있어. 그 다음 분모에 2제곱 있어. 1 있어. 1 있어. 그럼 2제곱 사라지면 2분의 1이 답이네요. 자, 첫 번째 풀이 바로 함수의 극한의 성질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함수의 극한의 뜻,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설명해낼 수 있다면 부분을 모두 다 식으로 정리하진 않아도 분모가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도록 잘 정리하면 그것이 바로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잖아. 0이 아닌 값에 분모가 수렴하도록 하고 부분 모두 수렴하는 값을 찾는다. 자, 거기에서 이용된 것 중 이 사인 베타 쪽이 사인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명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살피면요. 자, 이게 각의 이등분선에 의해서 변의 길이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사인 법칙으로 설명해 보았다라면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자, 동그라미 그리고 베타 두 개를 보세요. 그리고 그 둘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보라는 겁니다. 사인 동그라미 분의 사인 베타가 이거 분의 이거일 텐데 걔네 둘이 1에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너와 너는 각이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인 값은 같아져 갈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인 베타의 값이 2분의 루트 2에 수렴한다라는 것을 사인 법칙 및 함수의 극한의 뜻을 통해서 설명한 풀이구나. 자, 이 시험지에 23번 문제부터 함수의 극한에 대해 모든 것을 여러 방향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다양한 것을 함께 이용하는 풀이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뭐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라든지 삼각함수의 극한이 결국 미분을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이 기울기가 어디에 가까워져 간다 등을 통해 생각하는 것이 시험장에서 쉽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식을 통해서만 풀이할 수 있는 최선의 풀이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을 통해서 이 PRS 이쪽은 어렵지 않았어요. AHQ는 그냥 이렇게
사인 4제곱이 들어가게 됐었고 왜? 2 사인 제곱 세타라는 녀석을 밑변 그리고 높이는 거기에 탄젠트를 곱한 값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분모 쪽은 안 어려운데 G 세타를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웠었단 말이야. 자, 식에 의한 최선의 풀이를 구하는 데에도 여러분이 이 각의 이등분선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걔네들에 의해서 이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는 것을 역시 고교 수학에서 공부하는 삼각형의 넓이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각의 크기가 두 개가 같잖아. 가운데 있는 이 변의 길이가 같잖아.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있잖아요. 이 각이 같으니까 사인값 같을 거고 한 변 같으니까 이 변 대 이 변이 이 넓이 비지. 그러니까 너희 둘의 비율도 된다라는 거야. 아, 그래서 26번에서부터 이 힌트를 이렇게 열심히 줬구나. 다시 각이 같아요? 네가 같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A B 사인 세타 2분의 1 A B 사인 세타 하면 넓이 B가 얘 대 얘라고. 그래서 얘 대 얘 또한 너희 둘의 넓이 B를 의미하게 된다. 를 이용하면 밑에서도 삼각형 넓이에서 이 똑같은 줄이는 것을 변의 길이의 비율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5대 2라고 하면 5 플러스 2 7등분해서 두 개 가져가면 된다 그랬는데 그걸 넓이로 활용하는 겁니다. 아, OSP에다가 넓이 B라는 26번에서부터의 힌트라고 했어요. 그것을 이용해 주면 1 플러스 2 사인 세타분의 2 사인 세타로 넓이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OSP는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밑변 높이가 어렵지 않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식을 집어넣으면 많이 복잡할 것 같아도 이 탄젠트 부분이 그냥 약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사인 2분의 파이에 수렴한다, 1에 수렴한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타 4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이 부분만 2에 수렴하고 너 또한 1에 수렴하고 세타 4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너는 그냥 1에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역시 어렵지 않게 2제곱분의 2, 2분의 1이라고 계산할 수 있었다. 자, 하지만 마치 삼각함수의 미분 과정과도 같이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의 극한의 뜻에 의해 연속함수임을 이용해서 이 부분이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는 부분,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는 부분들은 모두 여러분이 그것을 함수값으로 대신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부분에 이용되는구나. 약분 안 했을 때에도 그런 부분 또한 여러분이 같이 신경 써서 했다면 풀이할 수 있었다. 자, 함수의 극한의 뜻과 성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30번 문제에 제일 어려운 문제로 출제된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묻고자 한 문제인지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함수의 활용 파트, 바로 미적분 선택 교과에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부분 제대로 공부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교과서에 몇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다 똑같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F'에 의해서 증감, 극대, 극소 뭐 제일 중요한 점들 찾을 수 있어요. 수투 때랑 마찬가지로. 거기에 더블 프라임을 공부했기 때문에 오목, 볼록, 변곡점을 역시 찾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 둘이 다가 아니라 이것은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 미분이 파워풀한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fx라는 원래 본디 함수식이 가지고 있는 정보 또한 고려해서 그리도록 돼 있다. 가장 많은 항목이고요. 그중 일부만 지금 적었습니다. 축과 만나는 점이라든지 사실 이것을 통해 함수값의 부호를 정확히 결정할 수 있고요. 그럼 부분 x축보다 위에 아래 이렇게 그려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부분에 함수의 그래프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처럼 2차 함수, 지수함수 등 우리가 부호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분해보고 그리고 있는 이와 같은 함수에서는 당연히 너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대칭 주기성이 뭐 사인 함수라든지 뭐 제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극한, 뭐 점근선 이런 것들도 조사해 볼 수 있고요. 발산, 끄트머리 28번처럼 그런 것도 조사해 볼 수 있고요. 정의역, 치역 등 사실 fx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는 거다. 그거 그대로 해볼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럼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가 양수잖아요. 그냥 한번 보면 돼.
얘 fx가 제로가 되는 것은 x 이퀄 제로와 x 이퀄 a 두 개가 있다고. 두 개가 있다고. 왜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그 얘기를 하냐? 자, 이 부분 지수함수니까 양수잖아요. 지수함수의 치역. 지수함수의 치역. 너도 나왔으니까 대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너에서는 부호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 안 썼는데 너 부호 찾을 때는 이 2차 함수 부분이 부호가 바뀌는 지가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하고 이걸 D2라고 하고 이걸 D3라고 하면 자, 수투에서 공부했던 논리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 네가 두 근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두 근을 갖고 너도 두 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 해볼게요. 자, 0, a 지금 fx를 가지고 fx라는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는 두 군데를 찾은 겁니다. 2차 함수니까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양으로 가게 됨을 얻을 수 있지. 축과 만나는 점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값이 어디에 존재할지 그 부호를 찾을 수 있다고. 치역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비슷해. 자, 그 다음은 f'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거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연속이고 미분 가능. 심지어 도함수까지 구해놨잖아.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지점이 있겠지. 함수값이 같은 거 두 개를 찾았잖아요.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런 지점이 있겠지. 그러고 보니 이 2차 함수는 부호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감소하다 증가로 한번 바뀌어야만 합니다. 즉, 이 2차 함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한 번 더 어떤 F'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지점을 K1이라고 하겠습니다. K2라고 하겠습니다. 극대 극소값을 둘 다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도 보면 D3 또한 0보다 커야 된다. 바로 알게 됩니다.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극소. 위로 볼록하잖아요. 극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바뀌어야 돼. 더블 프라임의 부호 또한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야만 해. 그래서 이 2차 함수 또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2차 함수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데도 또 있을 거 아니야. 중근이면 부호가 안 바뀌었을 테니까. 아까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변곡점 또한 두 번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엔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들을 이 당근색을 가지고 역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게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요 앞까지는 아래로 볼록.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 그리고 가다 보면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음수가 되어 있다가 위로 볼록. 다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순간이 와야만 해. 안 오면 위로 볼록이 이어지면 음수 밑으로 내려가잖아. 근데 함수값은 양, 양. 사실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 두 개의 종합으로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0이고 a고요. 지수함수니까 부호가 바뀔 수 없어서 이 2차 함수의 부호를 따라 양수, 음수, 양수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 도함수가 두 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극소값, 극대값, 그리고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없이 감소해버리게 되면 fx의 함수값의 부호가 틀어지네. 얘네들을 잘 종합해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정보들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이건 마치 내가 우회전하고 있으면 벽에 부딪히니까 평행주차라고 수업 시간에, 개념 시간에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핸들을 꺾어줘야 평행주차할 수 있다. 변곡점 또한 한 번 더 생길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계산해 보아도 D1, D2, D3는 네가 양수이면 두 개의 실근을 가져버리면 그럼 너는 반드시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극소값이 있어야만 하잖아요. 극대 극소값이 존재할 시에는 지금과 같이 나중에는 다시 아래로 볼록한 형국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라고 기하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뀐 부분 또한 생길 수밖에 없다. 2차 함수를 통해 설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다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변곡점이 두 개가 알파, 베타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고요. 자, 여기를 x 이퀄 k1이라고 했어. 여기를 x 이퀄 k2라고 했어. 증감 극대극소를 표현한 부분이야. 자, 그 다음 어딘진 모르지만 변곡점이라는 녀석을 지금 당근색으로 표현했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뀐 지점, 여기를 x 이퀄 알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뀐 지점, 여기를 x 이퀄 베타라고 표현했어. 끝입니다. 그 다음은. 자, 우리가 변곡점에 대해서 변곡점 주변에서의 접선의 성질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개념 강의에서 이야기한 바 있는데, 자, 함수의 오목과 볼록이 미적분 선택 과목에서 처음 정의되는 것을 그걸 먼저 학습하셔야 돼요.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의 정의는 할선이 있으면 그 밑으로 지금처럼 곡선이 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래로 볼록의 정의라고요. 근데 아래로 볼록의 판정은 어떻게 하게 돼 있냐? 이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라고 되어 있다. 할선보다 곡선이 아래에 있지? 곡선보다 접선이 또 아래에 있지? 위아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접선의 위치에 대해서, 할선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이 오목 볼록 밖에 없다. 출제 예상된다. 여러 개념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되니? 네, 됩니다. 나머지는 이게 우리 수2에서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극한의 뜻대로 좌우극한 같은 것이 있잖아? 그럼 그래프를 통해 그려보고 그 정의된 대로 관찰하는 게 핵심이다. 바로 엔제게임에서 수2 파트에서 했던 것과 거의 같아요. 그냥 따라가 주면서 G를 그려보면 돼. 일단 이 맨 왼쪽 구간,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요. 아래로 볼록이면 접선이 그 밑에 있다고 했지? 한 번 만나고 있네요. 계속 한 번 만나겠네요. 계속 한 번 만나겠네요. 하다가 우측으로 가면 이제 아래로 볼록 그 상태는 유지되지만, 이 부분에서 접선이 밑에 있다라는 것은 유지되지만 오른쪽에 가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쪽에선 왼쪽은 계속해서 아래로 볼록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왼쪽에선 접선이 계속해서 한 번만 이 곡선과 만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지점까지도 그것이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래로 볼록이 유지되는 이 구간 동안에는 접선이 접점뿐만 아니라 하나의 점에서 더 만나게 된다. 두 개가 된다 이거예요. 두 개가 된다. 언제까지 두 개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 이 첫 번째 변곡점에서만 잠시 주의를 해줘야 되겠네요. 이 첫 번째 변곡점이 되었을 때에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이 곡선의 아래쪽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 곡선의 위에 쪽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왼쪽에서는 이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곡선보다 아래쪽에 접선이 존재하고요. 여기에서는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 곡선보다 위에 쪽에 접선이 그래서 알파에서만 1이 되는구나. 다시 한 번 만나는 순간이 되는구나. 근데 잠시 우측으로만 넘어가 준다 하더라도 다시 두 번 만나게 되고 다시 두 번 만나게 되고, 왜? 이제는 이 곡선보다 위에 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잖아. 뚫고 지나갔다고 말할 수 없고 위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두 개가 되네?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K2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K2까지 갔을 때도 여전히 두 번 만나요. 근데 거기서 우측으로 넘어가잖아? 우측으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그때 이후로 세 번 만나는 순간이 옵니다. 이 빨간 부분이요. 접선 자체가
위로 볼록한 함수의 그래프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할 때는 위에 있다니까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하나, 둘, 세 번 만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 여기에서부터는 세 번 만나는구나. 자, 딱 K2라는 극대값일 때에도 두 번 만나니까 함수값은 여기에 지정해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변곡점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세 번 만나고 있다가 변곡점에서 딱 두 번 만나게 되는 순간이 다시 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이 곡선보단 위에 있고 이 곡선보단 아래에 있게 되잖아. 한 번 더 만난다라는 것, 왼쪽 극한을 확인해주면 알 수 있다. 오케이, 이게 베타. 마지막으로 여기 다시 아래로 볼록해지는 지점을 살피게 되면 접한다. 하나, 둘, 셋. 다시 세 개를 만나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G5 함수값과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고 그 둘을 더하면 5가 되도록 하는 상황을 찾으면 됩니다. 자, 함수값은 1 또는 2 또는 3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하나는 2고 하나는 3인 경우를 생각하게 되는데 함수값 그리고 극한값을 더해서 5가 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가 x = 5야. 두 번째 변곡점이구나. f 더블 프라임 5가 제로가 된다라고 집어넣어 주기만 해도 바로 a의 값이 구해집니다. a의 값은 바로 3분의 7이라고 구해지고요. 자, 그 다음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점 찾아라.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까 이건 맨 앞에 있는 우리 수원 수투 파트에서 초반부 3점짜리 문제로 자주 보았던 좌우극한 함수값 묻는 문제와도 같지 않니? 좌우극한이 다른데 찾아보면 여긴 같아요. 여기도 같아요. 변곡점이 아니고 좌우극한 달라지는 지점 이 두 군데밖에 없다. 극값 두 군데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정의대로 한 번 더 살펴보아도 좋습니다. 좌극한 한 번밖에 안 만나. 우극한 두 번 만나. 여기 달라. 자, 좌극한 두 번 만나. 우극한 세 번 만나. 함수값 사실 여기선 별로 중요치 않아. 이것만 물어보는 거야. 아, 극대극소 묻는 것이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요 부분이 제로가 되는 요 부분에 부호가 바뀌게 되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요. 더블 프라임이 아니라 이번엔 프라임이 제로가 되면서 부호가 바뀌게 되는 극대극소 값의 좌표를 구하라는 것이므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바로 뭐라고 구할 수 있냐면 a 플러스 2라고 구할 수가 있어서 아, 지금 K1과 K2의 합을 구하는 건데 이건 뭐다? F'X 이퀄 제로의 두 근의 합이고 그 두 근의 합, 근과 계수 관계 정도만 이용해도 바로 뭐라고 구할 수 있었다? A 플러스 2, 3분의 7 플러스 2라고 구할 수 있었다. 3분의 7 플러스 2, 정답 얼마니? 3분의 13이 정답이 됨을 확인하였고요. 분자 분모 더해주면 16이 정답입니다. 자, 전혀 많이 어렵지 않은 사실은 이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수투 11호입니다. 심지어 수투 11호, 8로, 엔제게임 모든 곳에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그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고 좌우극한 함수값 혹은 극한값 존재성 등을 다루어 보았던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미적분의 내용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또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미적분 11호에서 공부하였던 변곡점 주변에서의 접선이 위에 존재하고 아래 존재하고 그래서 몇 번 만나고 등을 다루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실제로 많이 어려운 내용을 지금 묻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고요. 교과 과정대로 정상적으로 정확히 함수의 그래프를 한 단계씩 그려가고 있었냐. 그리고 논리적으로 수투에서처럼 그것을 처리해 나가고 있었냐. 그걸 종합해 가며 그려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새롭게 정의된 함수에 대해 우리에게 주어진 오목볼록 등 중요한 미적분 개념과 함께 그것을 살피고 조사할 수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이 그래프, G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뭔가 새롭게 많이 달라진 부분을 발견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진짜 이 미적분 선택 교과에 대해서는 이걸 정상적으로 끝까지 완주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종합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를 제대로 떠올릴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것으로 이미 훌륭한 변별력이구나.
최근 트렌드가 모두 그러하다라고 했으니까 미적분 선택자답게 이게 많더라도 나는 완벽히 완주하겠다. 모든 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라는 방향으로 복습거리를 찾아주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